2025년 한국노인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70대 이상 어르신 중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중 한 분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노후가 어딘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돈만 모아두면 노후는 걱정 없다. 자식만 잘 되면 내 인생은 성공이다. 건강만 지키면 나머지는 다 된다. 그런데 막상 60이 넘고 70이 되어 보니 이상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불안합니다. 자식이 잘 사는데도 외롭습니다. 몸이 건강한데도 하루가 무료합니다. 내가 뭘 잘못 산 걸까?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 괜히 마음이 울적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이 부분입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노년층이라고 해서 삶의 만족도가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경우도 노후 행복과 직접적인 비례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70이 넘어 정말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은 70을 넘어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진짜 상팔자의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33.7%가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세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68.5%가 노후 준비를 했다고 답했지만 그중 실제로 노후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준비를 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대 노년학 연구팀이 60세 이상 12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자산 규모도 자녀 수도 아니었습니다. 연구팀이 찾아낸 건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후 만족도가 2.3배 높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노후 만족도를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가였습니다. 오늘은 그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딱 5가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 3가지만 해당되어도 당신의 노후는 이미 상위권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은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2세 김정배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슬아의 아들 2, 딸 1. 셋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성공한 부모입니다. 큰아들은 인천에서 중소기업 부장으로 다니고 작은아들은 대전에서 치과를 열었고 딸은 서울 목동에서 아이 2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더할 나위 없어 보이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김 선생님은 명절마다 가슴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열흘 전부터 기다렸습니다. 올해는 다들 오겠지? 이번엔 함께 밥 먹겠지? 그런데 막상 연락이 오면 이번엔 처가 쪽으로 가야 한다거나 아이가 아프다거나 일이 바쁘다거나 핑계 같은 이유들이 쌓였습니다. 서운함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어느새 자식 이름만 들어도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오랜 친구 황 씨와 동네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다가 황 씨가 불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정배야. 자식은 내 편이지 내 소유가 아니야. 나는 기대를 끊고 나서 오히려 자식들이 더 보고 싶어지더라. 김 선생님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한참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껏 자식에게 사랑을 준 게 아니라 사랑의 대가를 요구해온 것은 아닐까? 내가 해줬으니 너희도 해줘야 한다는 그 무언의 계약서를 자식들 가슴에 들이밀고 있었던 건 아닐까? 사실 생각해보면 자식들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직장이 있고 아이가 있고 자기 삶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살아온 1970년대와 자식이 살아가는 2020년대는 이미 전혀 다른 세상이 된 겁니다. 부모 세대는 부모 곁에 있는 것 자체가 효도라고 배웠지만 자식 세대는 자기 가정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배운 세대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가 다른 겁니다. 그 뒤로
김 선생님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명절에 전화가 오면 반갑고 안 와도 그냥 그렇고 얼굴을 보면 기쁘고 못 봐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기대를 끊었더니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지나가다 전화해서 아버지, 잘 계세요? 한마디를 건네고 딸이 주말에 불쑥 들러 같이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부담이 없어지니 편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지금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를 끊고 나서야 애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전에는 안 온 것만 보였는데 이젠 온 것만 보여. 부모의 기대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식에게는 때로 무게가 됩니다. 그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가 달라집니다. 기대가 크면 상처가 큽니다. 기대를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게 팔자 좋은 노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혼자는 불행한 것이다. 혼자 밥 먹으면 처량한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68세 박순례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신 지 6년째. 처음엔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밥상을 차려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고 TV 소리를 크게 틀어도 집이 텅 빈 느낌. 소리는 가득한데 사람은 없는 그 공허함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한동안은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자식 집에 자주 가셨습니다. 인천에 사는 큰딸 집, 부산 시내 작은 딸 집으로 오가며 손자들 밥도 챙겨주고 집안일도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눈치가 보이고 손자들은 바쁘고 오히려 더 외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있어도 없는 것 같은 느낌 아시겠어요? 내 집도 아닌 곳에서 반갑지 않은 손님처럼 앉아있는 기분.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밖을 보며 눈물을 훔친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박 여사님이 내린 결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채우려 하지 말고 내 집에서 내 하루를 만들자. 오전엔 혼자 동네 한 바퀴, 점심은 두부찌개를 혼자 끓여서 천천히 먹고, 오후엔 도서관에서 책 한 권, 저녁엔 딸한테 전화 한 통. 처음엔 억지로 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슬프고 도서관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왠지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이 루틴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산책을 하다 보면 골목 어귀에 피어난 봉숭아가 보이고 두부찌개를 끓이다 보면 남편이 좋아하던 조합이 생각나고 책을 읽다 보면 마음속에 오래 남는 문장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딸한테 전화해서 지은아, 오늘 엄마가 읽은 책에서 이런 말을 봤는데 라고 이야기할 때 박 여사님은 처음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아, 나 지금 나답게 살고 있구나. 지금 박 여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나다운 시간인 것 같아요. 누군가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니까요. 혼자라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혼자를 대하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혼자가 외롭지 않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혼자를 견디지 못하는 게 외로운 겁니다. 혼자 있어도 하루가 채워지는 사람, 보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노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채워져 있는 사람은 외로움이 파고들 틈이 없습니다. 세 번째 조건입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은 내일 할 일이 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서울 마포에 사시는 75세 이윤성 선생님. 35년간 중학교 국어 교사를 하셨습니다. 정년 퇴직하던 날 동료들이 꽃다발을 건네며 이제 선생님도 쉬셔야죠 라고 했을 때 이 선생님은 속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쉴 수 있겠구나. 그런데 막상 쉬어보니 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오늘 뭘 해야 하는지 몰랐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몰랐고 밤에 누우면 나 오늘 뭐 했지 하는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매일 아침 교실 문을 열었던 사람이 갑자기 열어야 할 문이 없어진 겁니다. 주변에서 뭔가 배우라고 했습니다. 문화센터도 가보고
등산 모임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잘 맞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오히려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자책이 생겼습니다. 나는 왜 이런 것도 못 즐기나? 다들 잘 적응하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러나? 그 자책이 또 하루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딸이 와서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꼭 남들 하는 거 따라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아주 작은 거 하나만 찾아봐요. 그렇게 시작한 게 딱 3가지였습니다. 아침 산책 30분, 하루 한 줄 읽기, 일주일에 한 번, 오래된 친구한테 전화.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생기자 아침에 눈 뜨는 게 달라졌습니다. 산책 가야 하니까 일어나야지. 일기 써야 하니까 오늘 하루를 좀 살아야지. 금요일엔 영수한테 전화해야지. 하루를 기다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일기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그 다음 날은 산책 중에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줄을 쓰기 위해 하루를 살았습니다. 뭔가를 봐야 쓸 수 있으니까 오늘도 눈을 크게 뜨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선생님의 일기장은 3번째입니다. 어느 날 딸이 일기장을 읽어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거 책으로 내도 되겠는데요? 이 선생님은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웃음이었다고 합니다. 작은 루틴 하나가 하루를 살게 하고 하루가 모여 노후를 지킵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가난이 아닙니다. 무료함입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 기다려지는 것이 없다는 것, 그것이 사람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내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하루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감사한 것, 오늘 눈에 띈 것, 딱 한 가지만 적어보십시오. 작은 감사 일기장 하나가 노후를 지켜줍니다. 4번째 조건입니다. 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노후를 지탱하는 현실 조건이 있습니다. 딱 5가지입니다. 들으시면서 하나씩 체크해 보십시오. 첫째, 내 공간이 있습니까? 크고 넓은 집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인 공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곳, 전세든 월세든 작은 방 하나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는 내 공간이다라는 느낌입니다. 그 공간이 있는 사람은 이미 자유가 있는 겁니다. 자식집에 얹혀 사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좁아서가 아닙니다. 눈치 보이기 때문입니다. 냉장고를 열 때도, 화장실을 쓸 때도, 잠자리에서 뒤척일 때도 내 집이 아닌 곳에서 산다는 것은 하루 종일 손님으로 사는 겁니다. 아무리 살가운 자식이어도 그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공간은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존엄입니다. 둘째, 빚이 없습니까? 수입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빚이 있으면 노후가 흔들립니다. 월 50만 원을 받아도 빚이 없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월 200만 원을 받아도 갚아야 할 빚이 있으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노후의 평화는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 빚의 유무에서 갈립니다. 작게 살더라도 빚 없이 사는 것, 그것이 노후를 지키는 가장 조용한 방법입니다. 셋째, 고정 수입이 있습니까? 많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30만 원이라도, 월세 수입 20만 원이라도 예측 가능한 돈이 있는 사람은 불안이 다릅니다. 이번 달도 들어오겠지. 이 한 가지 확신이 노후의 심리적 안정을 만듭니다. 불규칙한 수입은 불안을 낳습니다. 작더라도 규칙적인 것, 그것이 마음을 붙들어줍니다. 넷째, 기본 건강이 있습니까? 완벽한 건강이 아닙니다. 무릎이 좀 아파도 괜찮습니다. 혈압약 먹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화장실 갈 수 있고, 혼자 밥 차려 먹을 수 있고, 혼자 외출할 수 있는 것. 그 기본이 지켜지는 동안은 노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치료해야 할 것, 지금 당장 고쳐야 할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건강은 잃고 나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있을 때 지키는 겁니다. 다섯째, 비상금이 있습니까? 1,000만 원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갑자기 아플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돈.
이 돈의 진짜 역할은 쓰는 게 아닙니다.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을 지켜줍니다. 비상금이 없는 사람은 사소한 지출 하나에도 불안해집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어쩌나, 이가 아프면 어쩌나. 그 불안이 쌓이면 하루하루가 두렵습니다. 비상금이 있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여유가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5가지 중에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3개 이상이라면 당신의 노후는 이미 꽤 단단한 겁니다. 1개, 2개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만들어가면 됩니다. 노후는 준비가 완벽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사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조건입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은 더 가지려 하지 않고 지금 가진 것을 지킵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71세 최성훈 선생님. 젊었을 때 건재상을 운영하며 제법 돈을 모았습니다. 사업 수완이 좋아서 지역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었고 50대 초반엔 아파트 2채에 땅도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 선생님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더 크게, 더 많이.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은 이어졌습니다. 주변에서 좋다는 주식, 좋다는 부동산, 지인이 소개해준 투자처까지. 이제 한 번만 더 크게 해보자. 노후 자금 좀 불려놓자. 그러다 작은 것들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정리해 투자했다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믿었던 지인이 사기를 쳤습니다. 스트레스로 혈압이 올라가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아내 김 씨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우리 이 정도면 됐잖아요. 더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최 선생님은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한다. 한두 번 그러다 보니 아내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게 됐습니다. 말 안 하는 게 포기한 거였습니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어느 밤, 최 선생님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나한테 진짜 소중한 게 뭐였나?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더 버는 게 아니었구나. 지금 있는 것들을 잃지 않는 거였구나. 그 뒤로 최 선생님은 모든 투자를 접었습니다. 남은 자산을 정리하고 전주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미안했어. 당신 말이 맞았어. 아내 김 씨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지금 최 선생님은 그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둘이 삽니다. 텃밭에서 상추를 키우고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고 손자한테 한 달에 한 번 용돈을 줍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잃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편합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성훈이, 너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좋냐? 최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잃을 게 없으니까 무서울 게 없어. 젊을 때는 더 가지려고 달렸는데 지금은 잃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그게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더하는 삶에서 지키는 삶으로 그 전환이 노후를 바꿉니다. 노후는 무언가를 이루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하루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10가지를 다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진 것부터 지키면 됩니다.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노후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조건. 그런데 사실 이 5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가 단단해지면 나머지가 따라옵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루를 스스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하루를 스스로 채우면 더 이상 무언가를 탐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현실 조건, 즉 내 공간, 빚 없는 생활, 작은 고정 수입, 기본 건강, 비상금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맞물릴 때 노후는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를 잘 사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특별한 게 없어. 남들처럼 해외여행도 못 가고 골프도 못 치고 자식한테 큰 용돈도 못 주고. 그런데 잘 사는 겁니다.
다만 그걸 모르는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좋은 것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알아보는 데서 온다고요. 영어로는 savoring, 음미한다고 표현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그냥 마시는 것과 오늘 이 커피가 참 따뜻하다고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산책을 할 때 그냥 걷는 것과 오늘 바람이 참 좋다고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하루를 만듭니다. 지금 가진 것을 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후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5가지 조건. 첫째, 기대를 끄는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으니 섭섭함이 없고 마음이 가볍습니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는 겁니다. 둘째, 혼자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어도 하루가 채워지는 사람은 외로움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셋째, 하루를 스스로 채우는 사람입니다. 작은 루틴 하나가 하루를 살게 하고 하루가 모여 노후를 지킵니다. 넷째, 현실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내 공간, 빚 없음, 고정 수입, 기본 건강, 비상금. 이 중 3가지만 있어도 당신의 노후는 이미 단단합니다. 다섯째,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더 가지려 하지 않고 지금 가진 것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노후의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남들보다 더 갖기 위해 달렸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잘난 자식.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레이스에서 이긴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노후를 잘 사는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잃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노후는 성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조용하게 사는 시간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 하루를 내가 지키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으면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저녁 조용히 앉아서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써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진 것 3가지.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건강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마다 마시는 커피 한 잔, 가끔 전화하는 오래된 친구, 혼자 걷는 동네 골목길. 그것도 가진 겁니다. 그것도 지켜야 할 겁니다. 지금 가진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노후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킨 사람은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행복해지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